안녕하세요. 책을 읽어주는 친구 윤술입니다. 오늘은 배지영 작가님의 이미 넌 고마운 사람 읽겠습니다. 출판은 주식회사 은행나무입니다. 배지영 작가님은 200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중편소설 오란시가 당선되며 등단. 작품으로 소설집 오란시 근린생활자와 장편소설 링컨타운과 베이비 안녕 뜨겁게가 있습니다. 프롤로그. 한밤 라디오를 들으며 10대와 20대를 보낸 세대라면 감수성의 이알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음악과 사연, 그리고 DJ의 멘트에 빚지지 않았을까. 나 역시 그런 세대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수학 문제를 풀고 영어 단어를 외우고 친구에게 편지를 썼다. 그리고 아주 가끔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고민을 엽서에 적어 보내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밤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 라디오 꿈과 음악 사이의 작가로 일하게 됐을 때 기쁨이 컸다. 하지만 막상 일이 시작되자 당황스러웠다. 원고를 쓰려니 그 시절의 감정들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왔던 것이다. 상처와 사랑, 모든 환희와 이별의 순간이 손에 잡힐 듯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래서 그런 것 같다. 원고를 쓰는 속도는 자꾸 더뎌졌고 마음은 딴 데로 샜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면 버겁기만 했던 20대의 내가, 갈팡질팡하던 30대의 내가 자판을 두드리고 있었다. 맥주병으로 퉁퉁 부은 다리를 문지르며 음악을 듣는다는 사연 속 그녀는 골프장 캐디로 일하고 있다. 난 그녀가 옥탑방에 살면서 빗소리를 녹음해 친구에게 들려주기도 하는 밝고 소박한 친구란 걸 알게 됐다. 비 오는 날 이별 노래를 신청했던 한 고시생은 평일 오전 동물원에서 비를 맞으며 헤어져야 했던 사연을 들려주기도 했다. 그리고 또 있다. 이 모든 일들이 결국 힘을 얻는 건 가족이란 사실도. 밤에 깨어 라디오를 듣는 사람들에게 가족은 더 애틋하고 사랑은 더 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밤의 사람들은 낮의 사람들보다 훨씬 너그러웠다. 상처 때문에 잠 못 이루어도 다른 이의 아픔에 기꺼이 공감할 줄 알았고 위로하고 싶어 했다. 죽을 만큼 힘들어도 기꺼이 함께 웃어줄 줄 알았다. 왜 이다지도 착한 사람들은 많은 걸까? 어떻게 이렇게 곱디 고운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는 걸까? 밤의 힘이기도 하겠지만 그들이 순한결을 기꺼이 내보였던 건 추억에 빠지게 하고 힘들어도 행복했던 청춘의 한때를 떠올리게 하는 음악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달콤한 목소리의 DJ의 힘이기도 하리라. 밤의 음악과 목소리로 2시간을 가득 채워준 DJ 허윤희 씨에게 감사하다. 참 고맙습니다. 밤의 시간과 이야기들, 그리고 함께한 노래들, 한 줄의 이야기에서도 드러나던 아름다운 인생들에게, 하나하나 소중한 이미 고마운 당신들에게. 2019년 겨울 예버동 문학의 집에서. 1부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사랑이라서 좋았던 거야. 일기예보. 그곳엔 비가 와? 여긴 맑은데. 바람이 많이 분다며? 여긴 눈이 와. 사진 한 장 보낼게. 그 애의 문자를 받고서야 창을 내다보기도 했어. 그제야 비가 오네. 아, 바람이 불고 있었구나. 알아차리기도 했지. 여름방학 때 몇 주간의 봉사활동을 함께하던 아이였어.
귀밑까지 짧게 자른 단발머리에 콧잔등엔 죽은 깨가 있었지. 작은 시골 분교의 복도를 빗자루로 쓸며 노래를 불렀고 난 그 노래소리를 듣는 게 싫지 않았어. 헤어질 땐 다른 학교에서 온 아이들끼리 전화번호를 주고받았어. 꼭 연락하자고 약속했지만 결국 그 아이는 내게만 문자를 보내왔어. 하지만 난 별거 아닌 문자에 금방 시큰둥해졌지. 답하지 않는 때가 많아졌고 연락은 끊기고 말았어. 머나먼 이국으로 떠난 그 사람이 그리워질 때면 나도 모르게 그 도시의 일기예보를 살펴보게 돼. 그 나라의 뉴스만 귀에 들어와 그제야 알았어. 그때 그 아이의 별거 아닌 날씨 안부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 문득 때늦은 문자를 보내고 싶어졌어. 그곳 날씨는 어때? 딱 한 명이면 돼.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고래가 있어. 태평양 어느 부근에서 포착됐다는 이 고래의 주파수는 52Hz. 일반적으로 고래는 12Hz에서 25Hz 사이의 주파수로 의사소통을 해. 결국 이 고래의 소리를 다른 고래들은 전혀 듣지 못한다는 얘기야. 사람들은 이 외로운 고래를 52Hz 고래라 이름 붙였어. 52Hz 고래는 28년이 넘도록 바다를 떠돌며 자신의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대. 누구도 답하지 않는 노래, 친구도 만들지 못한 채 혼자 떨어져 지내면서 말이지. 대학 시절 난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에서 녹음했다는 52Hz 고래의 노래소리를 몇 번이고 재생해서 듣곤 했어. 고래가 나 같기도 내가 그 고래 같기도 했어. 아무도 날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 한편으론 그래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 물론 그 아이를 만나기 전까지. 난 그를 만나자마자 알 수 있었어. 나와 같은 52Hz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린 그렇게 단번에 서로를 알아봤던 것 같아. 오직 한 명이면 충분했어. 내 목소리를 듣고 이해해줄 단 한 명. 52Hz 고래가 그렇게 오랜 시간 바다를 헤엄치며 노래를 불렀던 이유도 단 하나의 친구를 찾기 위해서였을 거야. 그리고 후에 깨달았어. 그와의 공통점이라 생각했던 건 대부분 내 오해고 착각이었다는 것을. 끝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훨씬 더 많았지만 우린 둘 다 서로를 닮았다고 여겼던 것 같아. 그렇지만 그래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어. 원래 모든 사랑이나 우정도 그런 착각에서 시작되고 그러면서 차츰 서로 닮아가기 마련이니까. 양말 한 짝. 생활 속 미스터리가 있어. 옷은 사도 입을 게 없고 먹는 건 없는데 체중은 늘지. 분명 월급은 들어온 것 같지만 늘 돈은 없고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 일명 양말계의 미스터리라고도 불리는데 빨래만 하면 양말 한 짝이 사라진다는 것도. 이 의문을 진지하게 연구한 과학자들이 있대.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양말 한 짝 정도는 세탁기의 건조 기능이 작동했을 때 진짜 사라질 수 있다는 거야. 뜨거운 열기가 빨래 속 물 분자를 증발시키는데 그 순간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서 양말이 아주 작은 분자로 분해된 다음 세탁기 밖으로 배출된다는 거지. 그렇게 세탁기 속에서 양말이 진짜 사라진다는 거야. 이 가설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 황당한 전개 아닌가 생각했어. 아무튼 우리나라의 한 과학자는 이렇게 말했대. 전 세계엔 그렇게 분해된 수많은 양말들이 공중에 둥실 떠다니고 있을 거라고. 물론 이 양말 분해설은 아직도 연구 진행 중이라고 해. 그냥 실수로 잃어버린 줄 알았던 양말이 뭔가 확실한 이유로
사라져버린 것일 수도 있다는 게 새로운 상상을 품게 해. 그렇다면 어린 시절 잃어버린 줄 알았던 인형도, 이사하면서 사라진 줄 알았던 일기장도, 그 많은 사진도 알 수 없는 화학작용에 의해 작은 알갱이로 분해되어 공중에 떠다니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래서 불현듯 길을 걷다 과거의 추억 속으로 빠져들었던 건가. 까맣게 잊고 지내던 그 사람이 어젯밤 꿈속에 나타난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말이야. 펭귄의 사랑. 펭귄은 한자어로 인조래. 인간처럼 걸어다닌다고 해서 말이지. 그래서 그런 걸까? 멀찌감치 사람이 보이면 그렇게 반가워한대. 두 다리로 걷는 것만으로 동족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물론 가까이 와서 보곤 실망하고 당황스러워 하기도 하지만 미련을 버리지 못해 계속 주위를 맴돈대. 상상만 해도 너무 귀여워. 두 발로 걷는다는 사소한 공통점 외엔 닮은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는 인간인데, 고작 그 하나를 그렇게 대단하다 여기는 펭귄, 순진하다 해야 할까? 한편으론 좋은 구실 하나로 금세 사랑에 빠져버렸던 나의 한때 같기도 해. 그 시절 그 오빠에게 끌렸던 이유, 나처럼 왼손잡이라는 단순한 사실 하나 때문이었거든. 그러고 보면 노래를 잘 부른다고, 세련되게 옷을 잘 입는다고, 생일이 같다는 이유로, 알고 보니 같은 유치원 출신이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운명이라도 되는 양 잘도 사랑에 빠졌던 시절이 있었어. 그때에 비해 지금은 사랑에 빠지기 위해 너무 많은 조건이 필요해진 것 같아. 대책 없고 마냥 좋았던 그때, 펭귄의 사랑을 하던 그 시절에 뒤뚱거렸던 서투름이 그리워지기도 해. 조금 헤매도 괜찮아. 자주 다녔던 길인데 어떻게 헷갈릴 수 있냐고 넌 묻곤 했지. 그러게 말이야. 난 왜 이렇게 길을 자주 헤맬까? 아마도 너무 작은 걸 보기 때문인 것 같아. 사람들은 큰 건물이나 방향을 살피며 걷지만 나는 작은 입간판이나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을 시멘트 사이에 핀 작은 풀꽃 같은 게 먼저 보이거든. 그런 걸 보며 길을 걷다가 고개 들면 돌연 길은 낯설어져 있는 거지. 그뿐 아니야. 좀 더 빠른 길을 가려 하지 않고 둘러가더라도 풍경이 예쁘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싶거든. 걷다 보면 결국 낯선 길 가운데 서 있는 거야. 문득 깨달았어. 난 길뿐 아니라 사람도 그렇게 본다는 걸. 가령 웃고 있을 때 한쪽 눈썹만 올라간다거나, 문 열고 나갈 때 뒷사람을 위해 잠시 문을 잡고 있다던가, 손을 잡을 때면 꼭 다른 손으로 내 손등을 가볍게 토닥인다든가, 그런 작은 습관들, 사소한 모습에 너에게 반했거든. 난 또 별거 아닌 너의 말이나 행동에 고민하기도 해. 어쩐지 힘없이 들렸던 목소리라던가, SNS나 카톡 프로필에 문구라던가 무슨 뜻일까 마음 쓰느라 길을 잃듯 마음을 잃어. 쓸데없는 걱정에 밤을 지새우기도 하지. 그렇게 자주 헤매고 쓸데없는 걱정에 빠진다 해도 남들은 못 본 너의 작은 매력을 나만은 찾았기에, 그래서 너를 만나 사랑에 빠졌기에, 둘러가는 사랑이라도 자주 너와의 사랑에 길을 잃어도 난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다. 그 사람의 글씨체. 누군가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그 사람의 얼굴, 그 다음이 목소리,
가장 늦게까지 남는 건 냄새라고 하잖아. 하지만 나에게 가장 오래 남는 건 글씨체인 것 같아. 그의 글씨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어. 니은이나 디귿을 둥글게 쓰던 필체 안엔 그의 부드러웠던 음성이, 받침이 작아 마치 달려가는 듯한 인상을 주던 글자에선 상체를 앞으로 내밀며 빠르게 걷던 모습이, 흘려 쓰지 않고 또박또박 쓰던 숫자엔 완벽하게 일처리하려 애쓰던 그의 바지런함이 담겨 있는 것 같았지. 물론 이렇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수 있었던 건 그만큼 그의 편지를 여러 번 읽어봤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개성 있는 그의 글씨체 덕분인 것도 같아. 처음엔 악필이다 싶었는데 볼수록 정감 가는 필체였지. 졸리지? 커피 한잔 하러 가자. 내 책상 위로 툭 던져졌던 그 쪽지들. 일상적인 이야기를 쭉 늘어놓더니 뜬금없이 사랑해로 끝맺던 사랑스러운 편지들. 아주 가끔 일상이 너무 힘들거나 무료해질 때면 꾹꾹 눌렀었던 그의 편지가 받고 싶어져. 언제쯤 고백할 수 있을까? 오늘도 그 애를 만났어. 10년째 친구로만 지내고 있는 남자 사람 친구. 무슨 이야기 끝에선가 내가 왜 여태껏 연애를 못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지. 그 아이는 이렇게 말하더라. 넌 눈이 높아서 그래.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눈이 높지 않거든. 난 그저 내 말을 잘 들어주고 함께 있으면 마음 편안해지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뿐이라고. 그러자 그 애가 단호하게 대답했어. 그게 눈이 높은 거야. 너무 추상적이잖아. 난 입을 삐죽거릴 수밖에 없었지. 연애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 뭔데? 자기를 좋아할 만한 사람에게 대시하는 거? 그런데 넌 널 좋아하는 남자가 나타나면 도망가기 바쁘고 네가 좋아하는 사람에겐 무심한 척 굴잖아. 그의 말에 말도 안 된다며 그 애를 노려봤지. 하지만 그의 말은 다 사실이야. 난 그랬거든. 마치 초등학생처럼 좋아하는 아이에게 더 못되게 구는, 혹은 무관심한 척 대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말도 잘 통하고 10년간 변함없이 내 곁에 있어주는 그 애에게 좋아한다 티 한 번 내지 못하고 괜히 툴툴대거나 화내고 있는 나. 언제쯤 내 마음 고백할 수 있을까? 사진 한 장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중국에 사는 19 청년은 한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했어. 그녀는 29. 사별한 남편 사이에 자식을 둔 상태였지. 1940년대 중국의 보수적인 시골 마을에선 이들의 사랑을 용납할 수 없었던 모양이야. 친인척은 물론이고 동네 사람들 모두 이들을 비난했고 어느새 여자는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다고 해. 결국 두 사람은 마을을 떠나 산속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지. 거친 땅을 일궈 밭을 만드는데 15년. 손수 흙을 빚어 집을 완성하는데 25년이 걸렸지만 그곳에서 둘만의 생활을 계속 이어나간 거야. 그렇지만 가끔 마을에 내려가야 할 일이 생겼어. 여자는 험한 산길에서 종종 넘어지기도 하고 가끔 길을 잃기도 했지. 이를 본 남자는 마을로 향하는 계단을 만들기 시작했어. 매일 조금씩 정과 망치로 바위를 깨어 그렇게 50년에 걸쳐 6,000개의 돌계단을 만들었는데 행여 아내가 미끄러질까 계단 옆엔 손잡이도 만들고 미끄럼 방지 홈까지 새겨 넣었다고 해. 깊은 산속
뜬금없이 놓인 돌계단을 산림관리인이 발견하면서 이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 거야. 굳이 산속 깊은 곳까지 숨어들었던 남자가 아내를 위해 마을까지 이어진 길고 긴 돌계단을 만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19 청년이 70의 나이가 되도록 매일 성실히 계단을 만들고 보수하는 모습을 보는 여자의 심정은 어땠을까 궁금했지. 그러다 둘의 사진을 보게 됐어. 70의 남편과 80의 아내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더라. 이젠 누가 더 나이를 먹었는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주름이 자글자글 잡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지만 사랑스런 눈길을 주고받는 모습은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한 청춘의 눈빛이고 표정이었어. 6,000개의 계단이 아니어도 느껴지는 그들의 사랑. 그 사진 한 장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만 같았어. 사랑한다는 흔한 말. 유튜브에서 화제가 된 동영상이 있어. 일본에 사는 76의 할아버지가 24세 자신에게 영상편지를 띄우는 거야.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해. 너는 직장에서 알게 된 귀여운 하나 씨를 사귀게 돼. 인기가 없던 넌 겨우 나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에 이런저런 자격지심에 휘둘려 사랑 고백도 프로포즈도 못해. 하지만 결심을 하게 되면 결혼을 서둘러야 할 거야. 왜냐면 하나 씨는 2년 뒤 병으로 세상을 떠나거든. 넌 무척 후회하고 슬퍼해. 그녀를 잊지 못하지. 76살인 지금도 독신인 채로 지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바로 그 하나 씨라는 것을 내게 말해주고 싶어. 지나고 나서 가장 후회하는 건 제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것 아닌가 싶어. 연인 간의 사랑뿐만은 아닐 거야. 부모님께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걸 우린 또 후회하지. 또 이런 경우도 있어. 싫다고 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참았을까? 미안하다고 말했어야 하는데 왜 자꾸 미뤘을까 하는 것도. 감정 표현을 제때 하지 못한 후회가 지나고 보면 제일 큰 것 같아. 지금은 어때? 다른 건 몰라도 사랑한다는 말은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용기를 내보자. 먼 훗날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것도 아마 그것일 테니까. 안녕을 말하는 순간. 하필 그와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치고 말았어. 되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 머쓱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 잘 지내지? 그가 내게 물었어. 물론이야. 너는? 나도 잘 지내. 하지만 난 전혀 잘 지내지 못했어. 그와 헤어지고 난 뒤부터 되는 일이 없었거든. 잘 다니던 회사마저 부도나는 바람에 졸지에 실업자 신세가 됐지. 그날은 그 빌딩에 위치한 작은 회사로 면접을 보러 가는 길이었어. 좋아 보이니 좋다. 실은 그가 좋아 보이니 기분이 좋지 않았어. 그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 그 여자 어떤 점이 나보다 더 좋은 건데?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말이었는데 여긴 무슨 일로 온 거야? 그의 말에 난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 클라이언트 상담차 잠깐 들린 거야. 나의 거짓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 나도 영업일로 들린 건데 홀수층이라 저쪽 엘리베이터를 타야 해서. 그는 한쪽 입술 끝을 올린 채 웃으며
오른쪽 손으로 자신의 목 뒷덜미를 극적였어. 거짓말을 할 때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이란 걸 난 알고 있었지. 생각해보니 그도 눈치챘을 것 같아. 나의 거짓말을. 내가 그런 것처럼. 그럼 안녕. 우린 서로 인사를 했지. 그때의 안녕만은 진심이었어. 다시 만나지 말자는 안녕. 우연이라도 만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안녕. 빤히 보이는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돌아선 날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어. 이별하던 그때엔 그 흔한 안녕이란 말만은 못했으니까. 안녕을 말하는 순간 후련한 기분이 들었거든. 이제야 마침표를 찍은 듯한 느낌. 이젠 내 기억 속에서도 완전한 안녕을 해야지. 아주 가끔 생각나. 그녀에게서 다시 연락이 온 건 헤어진 지 9개월 정도 지난 뒤였어. 그땐 이별의 아픔마저 희미해졌던 참이라 그녀의 전화가 좀 생뚱맞게 느껴졌지. 저기 정말 미안한데 쌤이 좀 만나면 안 될까? 쌤이는 내가 키우던 강아지 이름이야. 우리들은 데이트할 때마다 쌤이와 함께였고 그녀는 유독 쌤이를 좋아했어. 그래도 강아지가 보고 싶다고 연락이 올지는 꿈에도 몰랐지. 이기적이라 욕해도 할 수 없는데 실은 나 쌤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런 내가 이해가 안 되지? 조심스런 그녀의 말에 응, 이해가 안 돼 라고 단호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결국엔 내일 우리 집으로 와, 같이 밥 먹고 산책시키러 가자고 해버렸어. 나도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는 그녀가 어이없고 좀 뻔뻔하다 느껴졌는데도 말이지. 이튿날 그녀는 우리 집에 왔어. 난 엄마가 보내준 밑반찬으로 소박한 밥상을 차렸고 그녀는 세미를 꼭 끌어안은 채 천천히 식사를 했어. 우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간단한 안부를 나누는 것 외에 달리 할 말도 없었고 난 입맛도 없었지만 그녀는 정말 맛나게 밥을 먹으며 실은 나 너의 엄마 김치도 너무 먹고 싶었어. 이렇게 말하더라.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인 양 웃더니 머쓱한지 고개를 숙였지. 그리고 우린 예전처럼 세미와 함께 산책을 했어. 한 번도 다툰 적 없던 연인처럼 평화롭게 이야기도 나눴어. 물론 열의도 설렘도 없는 건조한 대화일 뿐이었지만 아주 가끔 그 아이가 생각나. 그땐 전혀 이해되지 않던 그녀의 행동이 조금은 이해되기도 해. 나 역시 그녀와의 헤어짐이 아쉬웠다기보다는 함께 산책했던 공원의 풍경이, 소박한 식탁에서 음악을 들으며 식사하던 시간이 몹시 그립기도 하니까. 사랑하니까 좋은 건가 봐.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가 좋았던 때가 있었어. 영화 보는 것도 그래. 예컨대 내 친구는 액션 영화를 좋아하지만 난 달달한 로맨스 영화를 좋아하거든. 가위바위보를 해서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봐도 전혀 기쁘지 않았어. 연신 하품을 내대는 친구가 옆자리에 있으니 멋진 장면이 나와도 설레기는커녕 맥부터 빠졌거든. 밥 먹는 것도 그래. 딴에는 좋은 데를 가서 한턱 내겠다고 맛집 검색해서 오랜 시간 줄 서서 들어갔는데 예상보다 맛이 없을 땐 어찌나 미안하던지 내 돈 주고 사주고도 사과까지 하게 되더라고. 혼자 밥 먹고 영화 보고 여행도 다녀보니
그렇게 편하고 자유로울 수 없더라. 혼자족 전도사라도 되느냐? 혼자라서 참 좋다. 떠들고 다니기도 했어. 이랬던 나인데 그를 만나고부턴 역시 둘이라 좋구나로 마음이 바뀌었어. 취향이 다른 영화를 봐도 새로운 장르를 보니 참 신선하다 싶어졌고 긴 줄을 설 때도 함께 이야기 나누니 지루하지도 힘들지도 않았어. 혹여 음식 맛이 별로여도 같이 먹으니 됐다 싶기도 했고 그래 혼자라서 좋았던 게 아니라 둘이라서 더 좋았던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그냥 사랑이라서 좋았던 거야. 아프고 애틋하게 우리 동네엔 작고 오래된 철물점이 하나 있어. 사실 말이 철물점이지 담배도 팔고 시골서 갖고 올라왔다는 시래기도 팔고 마늘이나 고추도 팔아. 가뜩이나 좁은 그 가게는 이런 것들 때문에 안에 들어가면 뭐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복잡하기 이를 데 없었지. 할머니는 미로와도 같은 그곳에서 뭘 말하든 곧바로 찾아줬어. 5mm짜리 볼트도, 수도꼭지 고무 패킹도, 4구짜리 멀티탭도. 원래 그 철물점은 할아버지가 사장이었어. 할머니도 곁에서 일을 돕긴 했지만 그건 할아버지가 잠깐 외출하실 때뿐이었지. 두 분이 어찌나 금실이 좋았던지 동네에서도 유명했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할아버지가 부지런히 가게를 손보기 시작하더래. 가게 안쪽 작은 방엔 전기 온돌 패널을 깔고 한여름에도 낡은 선풍기만 틀던 가게에 에어컨도 새로 달고 그러곤 딱 석 달 뒤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날 여기 앉혀놓으려고 그랬던 거야. 할머니는 오고 가는 손님마다 붙들고 할아버지 이야기래. 얼마나 고약한 양반인지 몰라. 가게 물건 어디 있는지 뻔히 아는데도 자꾸 내게 알려주더라고. 여기 앉혀놓으려고. 한 번도 좋은 이야기는 하진 않아. 할아버지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모른다고. 날 여기 가둬놓고 혼자만 자유롭게 훨훨 가버렸다고. 여기 혼자 앉아 자기 생각만 하게 하려고 이것저것 다 고쳐놓고 간 것 좀 보라고. 음흉하기 짝이 없는 고약한 늙은이라고. 가끔씩 오는 손님마다 붙잡고 할아버지 흉을 보는데 왜 그 어떤 찬사보다 아름답게 들리는지, 그 어떤 사랑 고백보다 아프고 애틋하게 들리던지. 딱 하나 해서는 안 됐을 그 말. 산에 오르다 맞닥뜨리는 모퉁이를 돌아 그곳에 좋은 게 있을지 나쁜 게 있을지 모르는 상태를 블라인드 포인트라고 한대. 그건 산을 오를 때만 있는 건 아닐 거야.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그럴 테니까. 변덕스러운 그녀를 만났을 때 매 순간이 블라인드 포인트 같았지.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말이나 행동이 활력을 주고 기쁨이 되기도 했지만 예상할 수 없는 지점에서 토라져 버릴 땐 어찌해야 할지 몰랐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랑했던 건지도 모르겠어. 언젠가 그녀를 잘 안다고 자신하던 때 삐친 그녀를 달래주기 버거워졌던 난 한때 그녀가 어렵게 털어놓았던 아픈 가정사를 들먹였던 거야. 네가 어렵게 자라서 그런지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그녀는 할 말을 잃은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리고 며칠 뒤 내게 헤어지자며 이렇게 말하더라. 차라리 화를 내지 그랬어. 너무도 차분한 목소리. 변덕스럽게 토라졌다가 다시 웃으며 화해하자 돌아서던 그녀의 모습은 없었어. 붙잡아 보기도 했지만 돌이킬 순 없었어.
모든 말은 다 해도 됐지만 딱 하나 해서는 안 됐을 그 말이 바로 그거였거든. 그녀에 대해 잘 알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리게 된 건지도 모르겠어. 어쩌면 이런 생각도 들어. 이별을 생각하며 일부러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용기 있는 탐험가.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 하필 왜 저 사람이지? 평범하다 못해 기억에 남지 않는 외모. 있는 듯 없는 듯한 조용한 성격. 무엇 하나 눈에 띄는 데가 없었거든. 심지어 다른 직원 일까지 군말 없이 떠맡곤 했는데 옆에서 보면 좀 답답한 스타일이었어. 그런데 회사에서 제일 인기 있는 언니가 그 남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다들 의아해했어. 나와 입사 동기였던 미경이 그리고 그 언니. 삼총사라 불릴 정도로 가깝게 지냈기에 대놓고 말하지 못했지만 사실 언니가 너무 아까웠어. 그러다 내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우린 한동안 연락이 끊겼지. 얼마 전 우연히 미경이를 다시 만나게 됐어. 그 언니의 소식도 듣게 됐지. 언니는 잘 지내고 있다더라. 그리고 직원들 사이에서 제일 존재감 없던 그 사람이 승진도 빨라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거야. 또 누구보다 가정적인 남편으로 꼽히고 있다고. 그 언니가 사람 보는 안목이 있었던 걸까? 아니면 언니 때문에 바뀐 걸까? 나의 말에 미경이가 이렇게 말했어. 둘 다 아닐까? 사랑에 빠진 사람은 누구나 탐험가라고 하잖아. 아무도 모르는 장점을 발견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단점으로 보이던 성격이 그 언니를 만나면서 장점이 된 건 아닐까?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 사랑하는 사람은 용기 있는 탐험가가 될 수밖에 없어. 아무도 모르는 한 사람의 이면을 알아내는 탐험가. 문득 꾸준히를 도맡아 하던 그 사람이 생각났어. 그리고 옆에서 환하게 웃던 언니 얼굴도. 까다로운 감정들. 한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은 이렇게 말해. 당신을 사랑하지만 좋아하진 않아. 그 대사를 듣는 순간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 그리고 그 사람을 꼭 닮았던 그때 그 집도. 처음으로 독립해서 집을 보러 다녔던 때였어. 중개인은 한 집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지. 여긴 가격은 좋은데 볕이 잘 안 들어요.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내게 꼭 맞는 집이라 느껴졌어. 프리랜서로 일하던 시절이라 되게 늦게까지 일하고 아침에서야 잠이 들었거든. 볕이 안 들어도 상관없었어. 그 방은 비 오는 어두운 오후처럼 늘 쓸쓸한 곳이었어. 내겐 잘 맞았고 일하기엔 더없이 좋은 곳이라 여겼지. 가끔 해가 그리운 날엔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하면 됐으니까.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 집은 결코 좋은 곳이 아니었어. 몸이 안 좋거나 컨디션이 엉망인 날, 하필 일거리도 끊겨버려 빈둥댈 수밖에 없는 시간, 그 방에 있으면 더없이 쓸쓸하고 우울해졌거든. 기분 전환을 위해 나갈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가라앉는 느낌만 들었지. 결국 난 볕 잘 드는 집으로 이사를 했어. 어두웠던 그 방을 떠나는 순간 아쉬움도 있었지만 벗어났다는 기쁨이 더 컸던 것 같아. 그 사람도 그랬어. 내게 잘 맞는 사람이라 여겼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썩 유쾌한 성격은 아니었어. 우울하고 말수가 적었고 가끔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변덕스럽기도 했고, 그래도 내게만은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지. 그의 그늘진 면이 좋았거든. 밝은 성격인 내가
얼마든지 밝혀줄 수 있다고 믿기도 했고. 하지만 내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닥치자 알게 됐어.